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는 제 40년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했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저를 외면했습니다. 모든 희망을 내려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 제 운명을 통째로 뒤바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눈물이 아닌 가장 냉정한 방법으로 제게 남은 모든 것을 되찾으려 합니다. 제 인생 40년을 꼬박 바친 이곳 부산국제시장의 새벽은 언제나 똑같아요. 아직 동이 트려면 한참 멀었는데도 자갈치 시장 쪽에서 불어오는 비릿한 바다 내음과 삶의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르죠. 어둠 속에서 하나둘 불이 켜지고 잠과 사투를 벌인 상인들의 억센 목소리가 자, 싱싱한 거 들여가 이소 하고 외치면 그제야 제 하루도 진짜 시작되는 것 같거든요. 제 가게는 시장 골목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요. 장씨 할매 국밥이라는 간판은 이제 페인트 칠이 다 벗겨져서 글씨도 희미하지만 이 자리를 40년이나 지켰다는 것만으로도 제겐 훈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철컥 낡은 자물쇠를 열고 가게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거대한 가마솥에 불을 올리는 일이죠. 밤새 고아낸 뽀얀 사골 국물이 다시 한번 끓어오르며 내는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울 때 저는 가장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 냄새는 제 청춘이고 제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새벽 장사를 준비하며 솥을 젓고 있으면 등 뒤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와요. 옆집 생선가게 박사장의 아짐에 오늘 국물 좋네 하며 툭 던지는 한마디, 건어물 가게 최 씨가 우리 말순 씨는 잠도 없나 하며 건네는 농담. 이런 게 바로 시장의 정 아니겠어요. 서로의 하루를 묻고 걱정해주고 때로는 쓴소리도 해가며 얽히고 설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정신없이 첫 손님들을 받아내고 나면 어느새 아침 해가 시장 지붕 위로 빼꼼 고개를 내밀어요. 그때쯤이면 제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찾아오죠. 바로 우리 아들 현우 그리고 며느리 지연이가 손주 녀석들을 데리고 가게에 들르는 시간이에요. 처음 지연이를 며느리로 맞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어찌나 싹싹하고 애교가 많은지 시장에 한번 나타나면 상인들의 칭찬이 자자했거든요. 어머니 힘들진 않으세요? 하며 어깨를 주물러주고 제가 설거지는 할게요라며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에 제 마음은 눈 녹듯 녹아내렸죠. 제 늙은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현우 씨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속삭일 땐 정말이지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따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현우는 어릴 때부터 속이 깊고 착한 아이였어요. 비록 지금은 회사 일에 치여 사는 평범한 가장이지만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듬직하고 멋진 아들이죠. 손주 녀석들은 또 어떻고요. 할머니 국밥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울 때마다 40년 묵은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정말 복받은 늙은이라고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굳게 믿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단단했던 믿음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게 아마 그놈의 스마트폰이라는 요물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 녀석이 어머니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아셔야죠. 라며 사준 스마트폰은 제게 너무나 어렵고 낯선 세상이었어요. 돋보기를 쓰고 한참을 들여다봐야 겨우 글자 하나를 누를 수 있었고 자판을 잘못 눌러 이상한 글자를 보내기 일쑤였죠. 특히 저를 힘들게 했던 건 또래 할머니들과 만든 단체 대화방, 이른바 단톡방이었어요. 다들 손주 자랑, 자식 자랑에 신이 나서 사진이며 이모티콘이며 어찌나 현란하게 보내는지 저는 그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죠. 젊은 애들이 쓴다는 인싸니 핵재민이 하는 줄임말들은 외계어처럼 들렸고요. 말순 씨는 왜 말이 없어? 하는 친구의 말에 답장을 하려다 오타를 내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그냥 전화를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손가락 아프게 문자를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치 저만 딴 세상에 뚝 떨어진 기분. 그게 바로 디지털 소외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죠. 그러다 사달이 난 거예요. 그날도 단톡방에서는 며느리 흉을 보는 친구들의 푸념이 한창이었어요. 한 친구가 요즘 것들은 지들 친정만 알지 시댁은 나 몰라라 한다며 열을 내더군요. 저도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에
그러게 말이야.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은 뒷전이야 하고 서툰 솜씨로 글자를 쳤어요. 그냥 흔한 늙은이의 푸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이야. 제 글을 본 한 친구가 그걸 스크린샷이라는 걸 해서 자기 며느리에게 보냈고, 그게 또 돌고 돌아 우리 지연이에게까지 들어간 모양이에요. 저는 그런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그날 저녁에도 콧노래를 부르며 며느리와 손주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있었죠. 어머니,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서는 지연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늘 제게 환하게 웃어주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죠. 그래, 우리 애기 왔나? 저녁 준비 다 됐.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연이는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차가운 눈으로 스쿨 터보더군요.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날 저녁 식탁은 이상하리 많지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종알종알 학교 얘기를 늘어놓았을 손주 녀석들도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현우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요. 저는 애써 분위기를 띄워보려 했지만 지연이는 제 말을 건성으로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밥을 먹는 내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다만 가끔씩 제게 향하는 그 싸늘한 눈빛,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한 그 무심한 표정에서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40년간 끓여온 국밥보다 더 진했던 우리 고부 사이의 정이 그날 밤 소리 없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저는 그때 처음 알았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마치 장마철 소미불처럼 축축하고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웃음소리가 사라진 거실,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는 식탁, 최소한의 단어로만 이루어진 대화.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는 서서히 말라가는 화초처럼 시들어갔죠. 며느리 지연이는 제게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세워두고 마치 제가 그 공간에 없는 사람인 양 행동했어요. 제가 말을 걸면 못 들은 척 TV 소리를 키우기 일쑤였고, 무언가를 물으면 한참 뒤에나 단답형으로 툭 내뱉는 게 전부였죠. 그 애의 눈빛은 더 이상 따스한 온기를 담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비어 있거나 아주 가끔씩 경멸과 짜증이 뒤섞인 차가운 빛을 띌 뿐이었죠. 변화는 집 밖에서도 시작되었어요. 제 40년 인생이 담긴 국제시장, 그곳의 공기마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평생을 가족처럼 지내온 상인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변한 거예요. 늘 먼저 다가와 아짐에 오늘 국물 끝내주네 하던 옆집 박 사장은 이제 제 눈을 피하기 바빴고 제 가게 앞을 지나면서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어요. 처음에는 다들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죠. 하지만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니 제 마음에도 곰팡이처럼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작정하고 건어물 가게 최 씨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최 씨, 혹시 내한테 뭐 서운한 거 있나? 와, 요즘 다들 내를 피하는 것 같지? 제 물음에 최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한참을 우물쭈물하던 그 여자는 제 눈을 피하며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아이고, 말순 씨, 그런 게 아니고. 저, 요즘 몸은 괜찮나? 뭐 깜빡깜빡하는 건 없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깜빡깜빡한다니 대체 무슨 소리람. 그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이 저를 보며 나누던 수군거림, 애써 외면하던 그들의 동정 어린 눈빛, 그 모든 것의 배후에 바로 제 며느리 지연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애는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제 험담을 하고 다녔던 거죠. 우리 어머님이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세요. 사람도 잘 못 알아보시고 제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마 이런 식으로 걱정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을 거예요. 40년간 쌓아온 제 신뢰와 평판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그 애의 거짓말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제 가슴을 후벼 팠던 건 제 목숨보다 소중한 손주 녀석들의 변화였어요. 지연이는 아주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저에게서 떼어놓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할머니 하고 달려와 제 품에 와락 안기던 아이들이 이제는 슬금슬금 제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쳤죠. 하루는 제가 큰맘 먹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를 튀겨주었어요. 우리 강아지들 할머니표 돈가스 먹으러 온나. 그런데 현관문 앞에서 머뭇거리던 큰 손주 녀석이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말이 안 통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몸에서 이상한 냄새 난다고 가까이 가지 말랬어요. 아, 세상에.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자식과 손주들을 위해 바쳐온 제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제 몸에서 나는 냄새는 40년간 새벽마다 끓여온 국밥 냄새, 제 자부심이자 훈장이었는데 그 애는 제 삶의 역사를 더럽고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어 아이들에게 세뇌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손주들을 마음 편히 안아줄 수 없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에 비친 제 모습이 정말로 냄새나고 말이 안 통하는 늙은이처럼 느껴져서 스스로가 너무나도 비참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방 안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는데 거실에서 지연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죠. 어머니, 요즘 상태 더 안 좋으시지? 어젠 가스불 올려놓고 깜빡하셨다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물론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지연이는 마치 연극 배우처럼 과장된 목소리로 제 흉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은 제 온몸에 피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있잖아, 내가 좀 알아봤는데 요즘은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대. 부모님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거나 판단력이 흐려지면 자식들이 재산을 대신 관리해 줄 수 있는 거. 절차도 그렇게 안 복잡하다던데? 응, 응. 의사소견서 같은 것만 좀 있으면 우리가 어머니 재산을 보호해 드릴 수 있는 거지. 어차피 그깟 국밥집 말고는 뭐 있으시겠어. 그래도 나중에 요양원이라도 보내드리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안 그래?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성년 후견인, 재산관리, 요양원. 그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밝혔어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죠. 그의 행동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나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던 거예요. 저를 판단력이 흐린 치매 노인으로 만들어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잔인한 계획.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서름과 무시가 이 거대한 목표를 위한 과정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충격과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그날 통화 이후 제 가게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뜸해졌어요. 지연이가 퍼뜨린 소문은 이제 시장 전체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듯했어요.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끓고 있는 가마솥을 보고 있자니 저게 마치 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40년간 뜨겁게 끓어올랐지만 이제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고립감 속에서 저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 물리적인 폭력보다 얼마나 더 사람을 잔인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답니다. 며느리의 끔찍한 계획을 알게 된 후 제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변해버렸어요. 잠을 자도 깊이 들지 못하고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죠.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국밥 가마솥 앞에 서 있어도 더 이상 예전처럼 마음이 든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옥죄는 족쇄처럼 느껴졌죠. 지연이가 퍼뜨린 소문은 끈질긴 곰팡이처럼 시장 구석구석으로 번져나가 이제는 저를 대놓고 피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하루는 장을 보러 부평 깡통 시장 쪽으로 걷고 있었어요. 낯익은 동네 아주머니 두 분이 앞에서 걸어오시길래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저를 발견한 두 사람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치더니 갑자기 길을 건너 반대편으로 휙 가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은 괜찮았어요. 그냥 바쁜 일이 있겠거니 애써 저를 위로했죠. 하지만 잠시 후 한 가게의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 가게 안에서 방금 저를 피했던 그 아주머니들이 창밖에 저를 힐끔거리며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입모양을 전부 읽을 수는 없었지만 똑똑히 들리는 단어 하나가 제 심장을 꿰뚫었어요. 치매. 그 한마디. 아, 그 한마디가 제 60년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리더군요. 평생을 성실하게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 없이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이제 저는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치매 걸린 할망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수치심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고, 당장이라도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었어요. 그날 저는 장을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평생의 터전이었던 시장 골목이 이제는 저를 경멸하는 눈초리들로 가득한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제 생일이 돌아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침부터 지연이가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하며 미역국을 끓여왔을 텐데 그날은 전화 한 통 없더군요. 아들 현우 녀석도 저녁 늦게야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운한 마음을 꾹꾹 누르고 아침부터 끓여놓은 미역국을 데워서 상을 차렸죠. 현우야, 지연이는? 밥 먹으라고 해라. 아, 지연이요? 친구랑 약속 있다고 나갔어요. 아들의 무심한 대답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그런데 그때 외출했던 지연이가 찬바람을 일으키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차린 생일상을 보더니 그 애는 비웃음인지 뭔지 모를 미소를 입가에 걸고는 말하더군요. 어머, 어머니, 생신이셨어요? 제가 깜빡했네. 근데 아직도 이런 걸 드세요? 그러고는 제가 막 상위에 올리려던 뜨거운 미역국 그릇을 보란 듯이 툭 쳐서 바닥에 쏟아버렸어요. 와장창, 사기 그릇 깨지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죠. 바닥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이 흥건했고 제 발등 위로는 뜨거운 국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발등의 아픔보다 더 저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아들 앞에서 태연하게 연기를 하는 지연이의 목소리였어요. 어머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걸 어쩌나 그릇을 놓치셨네. 아이고, 이렇게 뜨거운 것도 제대로 못 드시는 걸 보니 정말 큰일이에요. 여보, 당신도 봤지? 어머니 상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니까. 그 순간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게 사람이 아니라 악마라는 걸 똑똑히 깨달았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웠던 밤. 분노와 서름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술에 잔뜩 취한 지연이가 비틀거리며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그 애의 눈은 증오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죠. 어머니, 아니, 장말순 씨,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국밥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당신 그 가난하고 천박한 인생 정말 역겨워. 그 애는 온갖 폭언을 쏟아내며 제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는 제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 사정없이 흔들기 시작했죠. 이것 봐, 이 머리카락에서도 그 역겨운 돼지 냄새가 난다고. 머리가 통째로 뽑혀 나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저는 필사적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현우야, 현우야, 나 좀 살려다오. 방문을 열고 들어온 현우는 경악한 표정으로 우리 둘을 바라봤어요. 저는 이제 살았구나, 아들이 나를 구해주겠구나 생각했죠. 사이타 스달타지만 제 귀에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사이타 28. 사이트 스달지연아 그만해. 그리고 엄마가 좀 참아요. 사이트 28. 엄마가 좀 참아요. 아, 세상에. 사이트 스달즈의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사이트 28.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남편도 아들도
손주도, 평판도, 이제 제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집을 나섰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염없이 걸었죠.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부산 영도대교 위에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제 뺨을 사정없이 때렸고 다리 아래로는 검은 밤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저 바다에 몸을 던지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도 모두 끝날 수 있을까? 지난 6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40년간 새벽마다 일어나 국밥을 끓이고 남편 병수발하고 자식 건사하며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 그 모든 게 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결국 이렇게 버림받으려고 난간 위로 위태롭게 한 발을 올렸을 때였어요. 그때 제 낡은 외투 주머니 속에서 애처로운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낡은 이지폰이었죠. 액정에는 알 수 없는 번호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마지막으로 사람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가자는 생각에 힘겹게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혹시 장말순 여사님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젊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 저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먼 친척이신 고 장태준 어르신께서 얼마 전 별세하셨는데 장태준? 기억 저편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이름이었어요. 아버지의 육촌 동생이었나 어릴 때 딱 한 번 뵌 게 전부였죠.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장태준 어르신께서 평생 모으신 전 재산을 장말순 여사님께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제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는데 변호사의 말이 결정타를 날렸죠. 상속 재산은 현금 30억 원과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한 채입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어요.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도 쌩쌩 달리는 자동차 소리도 제 심장 소리마저도요. 저는 그저 낡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칠흑 같은 밤바다를 멍하니 내려다보고만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삼키려 달려들던 저 검은 파도가 이제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인생 가장 길고 어두웠던 그 밤의 끝에서 믿을 수 없는 한 줄기 빛이 제게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영도대교의 차가운 철제 난간을 붙잡고 있던 제 손에 어느새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낡은 휴대폰에서 들려온 변호사의 목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이었지만 제 심장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와 상관없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죽음의 문턱에서 거짓말처럼 제게 손을 내민 건 잊고 살았던 먼 친척의 유산이었어요. 30억 원.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그 숫자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시장 근처의 낡은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었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저는 수십 번도 더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이게 꿈은 아닐까? 내가 지금 헛것을 듣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새벽이 오고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꿈이 아니라고. 제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KTX라는 걸 타봤어요. 평생을 부산 땅만 밟고 살아온 제게 서울로 향하는 기차는 마치 다른 행성으로 가는 우주선 같았죠. 낯선 풍경들이 쏜살같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며 저는 제 인생도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서울역에 내려 택시를 타고 찾아간 법무법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번쩍였어요. 높은 빌딩 숲, 빼곡한 차들, 바쁘게 걷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두렵지는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김 변호사라는 젊은 남자는 제게 아주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해주었어요. 그는 복잡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상속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들었죠. 모든 설명이 끝나고 변호사가 제게 물었어요. 어르신, 그런데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셔서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설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저는 처음 보는 그 젊은 사람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며느리의 배신, 아들의 방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끔찍한 음모까지. 제 이야기를 다 들은 김 변호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르신,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예요. 그리고 어르신께서 상속받으신 이 재산은 이제 어르신을 지킬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무기. 그 단어가 제 뇌리에 깊이 박혔어요. 맞아요. 이건 돈이 아니라 무기였어요. 제 존엄성을 되찾고 제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그날 법무법인을 나서면서 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조용한 반격을 준비하는 사냥꾼이었죠. 부산으로 돌아온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장 근처에 허름한 월세방을 하나 얻는 것이었어요.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 저만의 공간, 저만의 작전 기지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저는 제 평생의 친구, 건어물 가게 노경이를 찾아갔어요. 경이는 제 퉁퉁 부은 눈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가게 뒷방으로 저를 끌고 들어갔어요. 따뜻한 숭늉한 사발을 내어주는 친구 앞에서 저는 또다시 무너져 내렸죠. 경이야, 나 좀 도와도. 내 진짜 죽을 것 같다. 저는 경이의 손을 붙잡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며느리의 소문, 손주들과의 단절, 그리고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려는 그 애의 계획까지. 물론 유산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었죠.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입술을 깨물고 있던 경이는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제 손을 꽉 잡더니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런 왼수 같은 가시나를 봤나. 와, 그동안 말 안 했노. 네가 그래 물러터졌으니까 그 악독한 것한테 당하고 사는 거다. 경이는 자기 일처럼 분노하고 자기 일처럼 아파해 주었어요. 그러고는 곧장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아들, 네 지금 당장 이리로 좀 온나. 내 친구 일이다. 네가 해결해야겠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경희의 아들이었어요. 경찰을 그만두고 사설 탐정 일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직접 본 건 처음이었죠. 김 탐정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어머니와는 달리 아주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경희에게서 대충의 자초지종을 들었다며 그는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혼시키고 연을 끊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십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내 명예를 되찾고 싶다. 나를 사람 취급 안 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고 싶다. 제 대답을 들은 김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방에서 작은 물건 몇 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단추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 USB처럼 생긴 녹음기였죠. 어머니,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싸우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법은 눈물이 아니라 증거를 믿거든요. 저는 난생 처음 보는 그 작은 기계들이 낯설고 두렵기만 했어요. 네, 내가 이런 걸 우째쓰노 하고 우물쭈물하는 제게 김 탐정은 아주 차근차근 사용법을 알려주었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녹음이 시작되고 옷에 달아두기만 하면 모든 것이 찍힌다고요. 서툴고 어색했지만 저는 복수를 위해, 제 자신을 위해 필사적으로 신기술을 익혔어요. 디지털 소외감에 상처받았던 제가 이제는 디지털 기기를 제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날 저녁 저는 새로 얻은 월세방이 아닌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손에는 김 탐정이 쥐어준 작은 무기들을 꼭 쥔 채였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저를 본 지연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보다 더 기운 없고 힘없는 늙은이를 연기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좀 댕겨왔다. 하지만 제 눈빛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어요. 두려움과 슬픔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사냥감이 사냥터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순간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사냥꾼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제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다시 순한 양처럼 행동하자 며느리 지연이는 제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확신하는 듯 보였어요. 제 눈빛에서 희망의 불씨가 꺼졌다고 생각했겠죠. 그 애는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더욱 기세등등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을 비웠던 며칠을 아주 유용하게 써먹더군요. 시장 사람들에게는 어머니가 결국 집을 나가셨어요. 치매 증세가 심해져서 이제 사람도 못 알아보시고 제가 온 동네를 찾아다녔는데도 허사였네요. 라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를 했어요. 저를 가족에게서 그리고 이 세상에게서 완벽하게 지워버리려는 수작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애는 아들 현우를 닥달해 법원에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만들었어요. 아마 현우 녀석에게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보, 이건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야. 우리가 어머니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나중에 편안한 요양원으로 보내드려야지. 제 아들은 그 말을 어디까지 믿었을까요? 아니, 믿고 싶었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모든 것은 지연이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결전의 날은 맑고 화창한 날이었어요. 법원에서 지정한 가사조사관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저희 국밥집으로 찾아오기로 한 날이었죠. 지연이는 아침부터 가게에 나와 부산을 떨었어요. 마치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며느리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가증스러웠죠. 테이블을 닦고 수저를 놓으며 제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따가 법원에서 사람이 올 거예요. 괜히 딴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만 대답하세요. 다 어머니 좋으라고 하는 일이니까. 그 애의 목소리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승리감마저 묻어나왔어요. 약속된 시간이 되자 점잖은 인상의 중년 남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자신을 가정법원에서 나온 가사조사관이라고 소개하더군요. 지연이는 금세 연약하고 슬픔에 잠긴 며느리의 가면을 꺼냈었죠. 조사관님,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제가 아니면 식사 한 끼도 제대로 못 챙겨 드세요. 그렇게 지연이의 일방적인 연극이 한창일 때였어요. 가게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제가 약속된 신호를 보낸 김탐정과 함께 안으로 들어섰어요. 제 손에는 지난 몇 주간 피눈물을 삼키며 모아온 모든 것이 담긴 작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지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저는 조사관 앞에 멈춰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조사관님, 제가 바로 장말순입니다. 제 며느리가 제 정신 상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그 진실을 지금부터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첫 번째 증거 USB 녹음기를 꺼내 김 탐정에게 건넸어요. 김 탐정이 노트북에 연결하자 가게 안에는 지연이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언제까지 지긋지긋한 국밥 냄새를 맡아야 하는데 당신 그 가난하고 천박한 인생 정말 역겨워. 라며 제게 폭언을 퍼붓던 그날 밤의 목소리였어요. 조사관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고 지연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이건 조작된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저는 말없이 두 번째 증거를 꺼냈어요. 단추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가 담아낸 영상이었죠. 영상 속에서 지연이는 제 머리채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엄마가 좀 참아요라고 말하며 서 있는 제 아들, 현우의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영상을 본 조사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지연이는 이제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어요. 아니에요. 저건 다 어머니가 저를 일부러 도발해서 지연이가 필사적으로 변명하는 동안
조사관의 시선은 굳은 얼굴로 서 있는 제 아들에게 향했어요. 조사관은 현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죠. 장현우 씨, 지금 장현우 씨의 어머니와 아내가 한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법정에서는 위증을 할 경우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현우 씨, 아내의 말이 모두 사실입니까? 하고요. 모든 시선이 제 아들에게 쏠렸어요.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죠. 현우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였어요. 지연이를 한 번, 저를 한 번, 번갈아 쳐다보는 그의 눈동자는 길 잃은 아이처럼 흔들리고 있었죠. 아들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심장은 타들어갔어요. 만약 저 녀석이 여기서마저 제 손을 놓아버린다면. 그때였어요. 현우가 마침내 고개를 푹 숙이더니 모기만 한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조사관님, 아내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 한마디, 아들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끝냈어요. 그것은 현우의 마지막 남은 양심이었고 최소한의 속죄였으며 며느리 지연이의 심장에 밝히는 비수였죠. 지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악을 썼어요.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저 늙은 여우한테 속아 넘어간 거야? 지연이가 증거들을 모두 조작이라며 소리치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김 탐정이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조사관에게 말하더군요. 조사관님, 아직 중요한 증거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어요. 그것은 지연이가 자신의 방에서 친구와 통화하며 낄낄거리던 목소리였죠. 성년 후견인, 아, 그거 거의 다 됐어. 우리 남편도 이제 내 편이고. 근데 저 늙은이가 눈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단 말이지. 에이, 정 안 되면. 그까짓 늙은이 목이라도 한번 졸라버리면 보험금이라도 나오지 않겠어. 깔깔깔. 그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순간 가게 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단순한 폭행과 학대를 넘어선 명백한 살인 예비의 증거. 조사관의 얼굴은 이제 딱딱한 분노로 완전히 굳어버렸죠. 그는 더 이상 지연이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군요. 네, 부산 중부경찰서죠? 여기 국제시장 장씨 국밥집입니다. 존속폭행 및 살인 예비 혐의, 현행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시 출동 바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앞으로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멈춰섰어요. 점심시간을 앞둔 시장은 손님들과 상인들로 한창 붐빌 때였죠. 경찰 2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는 지연이의 팔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어요. 철컥 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그 소리가 제40년 묵은 하늘 풀어주는 소리처럼 통쾌하게 들렸답니다. 경찰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는 지연이의 모습은 시장 전체의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저게 무슨 일이고, 장씨 할매네 며느리, 아이가, 수군거리는 사람들, 그 속에는 저를 치매 노인이라며 손가락질했던 상인들도 있었죠. 이제 진실을 알게 된 그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며 슬금슬금 제 눈을 피했어요. 소문이 가장 빨리 퍼지는 바로 그곳, 국제시장 한복판에서 제 며느리의 가면은 그렇게 산산조각 났고 더럽혀졌던 제 이름과 명예는 진실의 무게만큼 무겁고 분명하게 제자리를 되찾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시장의 소란스러움이 조금씩 잦아들었을 때 저는 텅 빈 가게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40년간 제 몸의 일부 같았던 긴장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온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허탈감, 그 복잡한 감정들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가게 입구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제 아들 현우가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한 채 넋이 나간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쳐다봤어요. 원망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아주 차갑고 무감각한 시선이었죠. 제 그런 눈빛을 마주한 현우는 그 자리에 풀썩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땅바닥에 이마를 찧어가며 목이 맨 소리로 울기 시작했죠. 잘못했다고, 자기가 죽일 놈이라고. 하지만 그 어떤 말도 더 이상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미 제 안에 무언가는 완전히 죽어버렸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 꿇은 아들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이제 다시는 너를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을 거라고. 내 어미는 영도대교 위에서 바로 네가 외면했던 그날 밤에 이미 죽었다고요. 하지만 내 아이들의 아비로서 내 손주들을 만나는 것은 막지 않겠다고. 내 죄는 법이 아니라 앞으로 네가 살아갈 인생이 평생 너를 따라다닐 그 죄책감이 심판할 것이라고요. 제 말을 듣는 내내 아들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아이처럼 서럽게 울기만 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아들을 용서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 인생에서 조용히 도려냈을 뿐이죠. 며느리 지연이의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몇 달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김 탐정과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것을 차분히 준비했죠. 사람들은 모두 제가 그 악독한 며느리에게 가장 큰 벌이 내려지도록 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그 애를 감옥에 몇 년 가두는 것이 과연 진정한 벌이 될 수 있을까? 마지막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제 입장을 전달했어요. 며느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대신 두 가지 조건을 걸었죠. 첫째, 내 손주들에게 평생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 둘째, 바로 이곳. 자신을 치매 노인이라며 모함했던 국제시장 입구에서 모든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공개적으로 사죄할 것. 제 조건을 전해들은 법정안은 술렁였다고 해요.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지독하고 잔인한 사회적 형벌이라는 의견도 있었죠. 맞아요. 저는 바로 그것을 원했어요. 그 애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체면과 자존심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직접 짓밟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사이트 스탈. 그것이야말로 제 명예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사이트 59. 결국 법원은 제 요구를 받아들였고 며칠 뒤 약속된 장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날 지연이는 초췌한 얼굴로 사람들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지난날의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제게 용서를 빌었어요. 저는 그저 멀리서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저는 부산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열어야 할 때였으니까요. 서울 한강이 그림처럼 내다보이는 유산으로 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죠. 평생을 비좁은 시장 골목에서 살던 제게 넓고 환한 새 집은 어색하기만 했지만 그 어색함마저도 기분 좋은 설렘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저는 제 뿌리를 잊지 않았어요. 40년간 제 인생을 지탱해준 국제시장에 장씨알매 국밥집을 없앨 수는 없었거든요. 저는 가게를 아주 깔끔하고 현대적인 식당으로 리모델링했어요. 그리고 요리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가난 때문에 기회를 잡지 못했던 젊은 청년 셰프를 수소문해 가게의 새로운 주인으로 앉혔죠. 저는 가끔 부산에 내려가 40년 비법이 담긴 국밥 레시피를 전수해주는 컨설턴트가 되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결심을 실행에 옮겼어요. 유산의 일부를 내어 국제시장 국밥 할매 장학재단을 만든 거예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시장 상인들의 자녀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제가 받은 행운을 이제는 세상과 나누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장학금 전달식에서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제 손을 잡고 할머니 고맙습니다 하며 맑은 눈으로 웃어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답니다. 요즘에 저는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는 동네 문화센터에 가서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배우고 오후에는 서점에 가서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죠. 주말에는 KTX를 타고 전국 팔도로 여행을 떠나기도 해요. 제 인생에 이렇게 다채로운 색깔이 존재했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끔씩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흐르는 한강을 내려다봐요. 윤슬처럼 반짝이는 강물을 보고 있으면 제 파란만장했던 인생이 그 위로 겹쳐지는 것 같아요. 펄펄 끓는 가마솥 안에서 오랜 시간 뼈를 우려내야 비로소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국밥처럼 제 인생도 수많은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거쳐 이제야 비로소 진짜 맛을 찾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더 이상 제 얼굴에는 고통의 그림자가 없어요. 그저 잔잔한 평온함과 제 자신에 대한 단단한 믿음만이 가득할 뿐이죠. 그래요. 저는 이제 진정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매일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고 있답니다. 장말순 여사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온전히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걸요. 뜨거운 가마솥에서 오랜 시간 끓여내야 깊은 맛이 나는 국밥처럼 인생의 시련도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폭풍우가 지나가도 다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용기거든요.